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슈는 국제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의 이름이 한 줄기 관세로 얽혔습니다. 2025년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명분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민주적 행보와 불공정 선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3월 베네수엘라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최대 25%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간접 제재였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나 자재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 특히 한국의 중소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관세를 국가 비상상황 대응 조치로 정당화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개의 품목이 비상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2025년 12월 기준 미국 관세청이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금액은 무려 1,335억 달러, 한화 약 196조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현실에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금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 1년간 관세로 인해 계약 취소, 원가 초과, 고용 축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대표는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정부가 매겼지만 그 부담은 지금 사람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I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권한의 문제. 둘째, 그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거에 낸 돈을 환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판결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과 무역 질서,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해 등 경제단체들은 관세 환급과 절차 간소화를 미국 측에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 뉴스는 이 거대한 국제 이슈의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196조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단 하나의 공장,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버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화이팅라는 구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로스앤젤레스 항만 물류구역 5번 사무실. 저는 새벽 6시 40분 늘 그렇듯 커피 한 잔 들고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통관 브로커로 일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수천 개의 컨테이너, 수만 건의 서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뜬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추가 관세 납부 필요 긴급경제권한법 제301조 적용, 25% 관세 부과. 처음엔 오타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고침을 2번, 3번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출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오토텍,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중소 부품업체. 저와는 3년 넘게 일해온 신뢰 깊은 고객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보낸 8건의 자동차 부품 컨테이너, 전부 25% 추가 관세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
그게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한국의 그 작은 공장에겐 그 숫자 하나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화면엔 분명 숫자만 떠 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엔 사람의 땀, 가족의 밥상, 몇 달치 은행 이자, 그리고 오늘 퇴근 후 마트에 들러야 할 사소한 일상까지 달려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종민 대표에게 연락하기 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미 3년째 함께 일하며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는지를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신호음 1번, 2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브라이언 씨, 오늘은 일찍 전화 주셨네요. 무슨 일 있죠? 예상보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깔린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통관 시스템에서 관세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추가 관세? 네, 긴급경제권한법,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적용입니다. 301조에 따라 25% 관세가 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편에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총 얼마예요? 한 건당 약 12만 달러. 8건이니까 전체 합산하면 약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박종민 대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서로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바이어 쪽 반응은요? 아직입니다.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 올 겁니다. 거의 울면서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길 바랐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박종민 대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브라이언 씨, 저희 공장은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살리려고 공장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숫자가 사람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바깥은 분주했습니다. 동료 통관 브로커들도 같은 이슈로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확인했대. 이번엔 진짜야. 301조 강제 발동이래. 긴급경제권한법이면 대통령 행정명령 아니야? 이건 완전히 정치 문제잖아.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못 넘길 거야. 한국 기업들 줄줄이 무너질걸? 그 말에 저는 다시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관세 통보서가 도착한 한국 기업들의 리스트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메일 제목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브라이언님, 이번에도 이게 현실인가요? 그 짧은 문장에서 묻어나오는 절망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 너무도 닮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1998년 겨울, 제 아버지도 그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환율 폭등, 원자재 값 급등, 미국 수입업체와의 계약 파기 통보서. 그걸 받고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공장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장을 접었고 저는 그 겨울의 마지막 작업대 냄새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삶과 생존의 경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며 침묵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 고지서가 어떤 무게를 지녔는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박종민은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아온 전화는 불과 20분 전이었지만 그 통화 이후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볼펜과 서류 더미, 그리고 사원들 급여를 체크한 엑셀 출력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25%. 박종민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그렇게나 빠르게, 그렇게나 무겁게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달까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공장을 돌렸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현장에는 4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18명은 10년 이상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요일마다 고등학생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최 기사,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도 야간 근무를 자처하는 김 반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커플 사원들까지. 이번 달은 어떻게든 넘겨야 해. 다음 달은 글쎄요. 박종민은 입술을 깨물며 달력에 25일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급여일. 그날이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분 대금이 제때 들어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25%의 추가 관세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고이 접혀 있던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단에는 인력 구조조정 사전 통지서라는 제목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아직 어떤 직원의 이름도 적지 않았고 아무 날짜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약을 위한 준비라는 이름으로 몇 달 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문서가 갑자기 현실이 되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넣을까 아니면 꺼내둘까. 단 한 장의 종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는 다시 실감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총무팀의 김미숙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바이어 쪽에서 메일 왔습니다. 박종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래요? 김미숙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격, 다시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이대로는 기존 계약 유지가 어렵다네요. 박종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한숨도 없이 그저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 김미숙 과장은 말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박종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기계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대표라는 자리. 사람들은 흔히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종민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책임을 끌어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외로운 자리라고. 현장을 둘러본 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사내 공지용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팀장 회의.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는 벌써부터 목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품 발주 대금, 물류비, 전기세, 직원 식대, 퇴직금, 적립금. 어느 것 하나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게 회사인가? 사람들인가? 박종민은 그런 질문을 하며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자. 다음 달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암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을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공장의 불, 기계의 열기, 사람들의 손. 그 모든 것이 박종민의 심장을 대신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현장에 내려가 직원들 앞에서 오늘도 괜찮다는 얼굴을 해보여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지탱해줄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박종민은 점심을 거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렸고 메일함엔 미국 바이어들의 가격 재조정 요청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거의 모든 메시지에 반복되는 문장은 같았습니다. 귀사의 성실한 거래, 태도는 높이 평가하나 현재 관세 문제로 인해 공급 단가에 대한 제어비가 불가피합니다.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가격엔 못 사겠다. 박종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브라이언과는 오늘만 3번째 통화였습니다. 브라이언 씨, 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우리 제품에 이렇게 관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IEPA라고 합니다. 1977년에 제정된 법인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품목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박종민은 그 설명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법률 이야기가 지금 당장 경기도 한복판에서 월급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이건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관세 붙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엔 중국과의 갈등을 명분으로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일부 정밀기계류에 대해 일괄 적용됐고요. 불행히도 한국 업체들의 많은 수출 품목이 이 범위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논쟁 중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관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민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급이라 그럼 돈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브라이언의 대답은 짧고 확실했습니다. 모릅니다. 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환급을 자동으로 명령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나 관세청이 따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민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이 잘못된 거라도 돌려주기 싫으면 안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브라이언은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선 이 모든 법적 설명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요. 대표님, 저도 미국 시민이지만 이번 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떤 관료는 환급은 고려 중이라고 했고 어떤 의원은 정부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종민은 탁자 위에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삼킨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현재로선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는 버티는 겁니다. 환급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현재 관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그 환급 권리를 포기하고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환급 권리를 판다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대형 로펌이나 금융사에 그 권리를 넘기고 있어요. 이 권리가 미래의 환급으로 이어질 거다는 가정하에 그 가치를 평가받고 지금 당장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물론 전체 금액의 70%도 안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죠. 박종민은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숫자, 계약서, 명세표, 세금 계산서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는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장사인가, 도박인가? 지금까지 그는 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결정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 업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종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한 가지를 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법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기업은 여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말이죠.
박종민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는 이미 10번도 넘게 숫자를 두드렸고 엑셀 파일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정답처럼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현금 유동성 부족. 그 문장을 엑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써넣은 순간 박종민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젠장 이걸 회사라고 부를 수 있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건물 너머로 뿌연 하늘이 내려다 보였고 겨울답지 않게 날씨는 흐릿하고 눅눅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끝이다. 지금은 머리로 움직여야 한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그는 이정훈 전무가 놓고 간 재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현금 흐름, 월별 고정비, 대출 상환 스케줄, 바이어별 외상 결제일까지 한 줄 한 줄이 모두 살아있는 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삶이고 가족들의 생계고 누군가의 병원비였고 누군가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회계과 박주연 대리가 보냈던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야근 중 몰래 들어온 메일 하나. 대표님, 저희는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 월급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 등록금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박종민은 그 메일을 읽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월급일을 지켰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브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응답은 금방 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선 2가지 선택뿐입니다. 1. 환급을 기다리며 버티는 것. 2. 환급 권리를 할인받아 넘기고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브라이언은 추가로 몇 개의 파일을 보냈습니다. 청구권, 양도 계약서, 샘플, 미국 내 환급권 매매 평균 시세 보고서, 금융기관 중개 수수료 조건. 박종민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인해서 넘기면 보통 몇 % 받습니까? 최대 70%입니다. 보통은 65% 수준입니다. 가령 1억 원 받을 권리면 6,500만 원 받고 넘기는 거죠. 나머지 3,500만 원은 그건 청구권을 사간 쪽이 갖게 됩니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그 차액을 그쪽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얻고 남은 건 그들이 가져가는 셈이군요. 박종민의 말에 브라이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박종민은 조용히 사무실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한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와 발끝이 저릿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회사를 죽여야 하나? 회사를 살리려면 사람을 내쳐야 하나? 이 질문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팔지 않고 지켜온 이유는 단 하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실패했다는 도장을 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실패의 도장을 스스로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정훈 전무를 불렀습니다. 전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설마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읍시다. 어차피 우린 기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도 법도 환급도 다 불확실하니까. 우린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정훈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컨택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박종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아내는 서랍에서 작은 도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왜 이걸 말하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는지. 근데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짊어지자고 결혼한 거니까. 그 말에 박종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박종민은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공장 라인에 서서 그는 조용히 기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기계가 다시는 멈추지 않길 바라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버티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15분 박종민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온은 영하권이었지만 마음속은 더 매서운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몇 번이나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이름이 뒤섞였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붉은 칸, 직원 명단, 밀린 외상 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조라는 숫자. 그는 현관에서 커피를 한 잔 받아 들고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어젯밤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정부 관세 환급 패소 시 최대 196조 원 규모 부담 가능성. 막연한 희망이라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려던 순간 김미숙 과장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뉴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채널 틀어놓겠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TV를 켠 순간 전국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 관세 환급 최대 1335억 달러 한화 약 196조 원. 한 중소기업 피해 7조 원 규모 추산. 박종민은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네, 이제 농담도 아니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 숫자가 분명 우리 얘기일 텐데 왜 이렇게도 멀고 낯설게 느껴질까? 뉴스 속 미국 현지 보도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 뉴욕 지국의 기자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관세 환급 소송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일괄 관세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관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관세를 모두 환급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역대 최대인 133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환급 결정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 재무부와 국세청, 관세국경보청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환급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박종민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말 잘하네. 근데 그 논리 뒤에서 몇 천 개 공장이 쓰러졌다는 건 말 안 해주는구나. 그때 현장 책임자 이대호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장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뉴스 보고 손 멈췄습니다. 어떤 분은 부품 깎다가 멍하니 손 놓고 있었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박종민은 곧바로 2층 생산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계는 모두 켜져 있었지만 소음이 사라진 공장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중앙 조립라인 근처에는 직원 20여 명이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부품을 쥔 채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터는 척하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 50대 초반의 최 반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숫자 우리도 포함된 거 맞죠? 우리는 돈 돌려받는다는 거 맞습니까? 박종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눈동자 하나하나마다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조립사원 김다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요, 다음 달 결혼인데요. 그거 믿고 지금 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되는 거죠? 그 말에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모두의 가슴에 박힌 것처럼. 박종민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숫자 저도 봤습니다. 196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숫자는 판결이고 보도이고 예측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부품이 더 중요합니다. 박종민은 기계 하나를 직접 켰습니다.
작동음이 울려 퍼졌고 라인 위 조립기계의 빨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아무 숫자도 소용없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받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민은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진 나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조그만 쇠 조각이 지금 이 공장을 다시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 거라 믿으며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방금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있었습니다. 환급 여부는 재무부와 논의 중이며 아직 정책 방향 정해지지 않았다. 즉,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종민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린 공장 돌립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든 오늘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 라인, 이 자리, 이 하루를. 그 말에 사람들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돌아왔고 기계는 천천히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바깥에선 여전히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96조라는 숫자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덮고 있었지만 이 공장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을 놀리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식탁에 앉아 냉커피를 마셨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이미 양복은 다려져 있었고 셔츠 깃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늘만큼은 지각할 수 없었다. 아니, 단 1초의 틈도 없어야 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다시 켰다. 전날 밤 1시간 가까이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성진오토텍 공장의 새벽 풍경, 기계의 회전음, 고요한 회의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자막이 흐르는 장면.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그를 바라봤다. 오늘 중요한 회의라고 했죠?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의 한 공장이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우리 일이야?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할 기억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셔츠 깃을 한번 만져주고 식탁 위에 작은 크로와상 하나를 놓고 돌아섰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20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공장을 닫던 날을 떠올렸다. IMF 직후 인천의 그 작은 공장은 환율 폭등을 견디지 못했고 가족은 모든 걸 정리한 채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사람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오늘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오전 900이 에반슨 트레이딩 본사 10층 회의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도열된 서류철, 법무팀의 태블릿,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은 에반슨 회장. 브라이언은 자리에 앉으며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주셔서. 에반스는 팔짱을 끼며 단호히 말했다. 브라이언 씨, 우린 감정에 휘둘릴 생각 없습니다. 수입 원가가 25% 올라간 상황에서 이걸 흡수해줄 업체는 없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다. 조명이 살짝 줄어들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첫 장면은 평택의 새벽.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출근하는 직원들. 기계 앞에서 스트레칭하는 김 반장.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는 젊은 청년 2명. 이어서 박종민 대표가 혼자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며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는 장면. 이 사람들, 내가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 영상은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얼굴이 있었고, 손이 있었고, 눈이 있었다. 마지막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세는 시스템이 매겼고 책임은 한 사람이 졌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렉 바이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걸로 결정이 바뀌긴 어렵습니다. 브라이언은 바로 맞받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 공장 대표가 실제로 서명한 담보 대출 약정서입니다. 그는 어제 자택을 담보로 1.3M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직원 급여와 원자재 외상 결제를 위해서입니다. 에반슨의 눈썹이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정받으려고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란 신뢰로 유지되는 겁니다. 성진 오토텍은 지난 6년간 불량률 0.3% 미만, 긴급 대응 시간 평균 22시간, 귀사가 요청한 특수 사양 17건 전부 납기일 지켰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 이 회사는 신뢰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사의 차례입니다. 에반스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한참을 생각했다. 로렌 법무팀장이 그에게 살짝 귓속말을 건넸다. 잠시 후 에반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5%. 우리가 흡수하겠습니다. 단, 환급이 확정되면 즉시 정산 조건 명기해야 합니다. 그렉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정은 단순한 수입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브라이언은 운전석에 앉아 박종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계약 유지됐습니다. 5% 조정, 나머지 환급 확정 후 정산 조건입니다. 박종민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라는 거 그쪽 회장이 알까요? 브라이언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 겁니다. 설명은 제가 했지만 설득은 대표님이 하셨으니까요. 같은 시각 평택 성진오토텍 기계실 야간조에서 주간으로 전환된 김 반장은 동료들에게 브라이언의 전화를 전해줬다. 잠시 후 작업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립 라인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오늘도 버틸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종민은 멈춰 서 있었다. 기계 소리도 종소리도 들리지 않던 공장 안. 수십 개 라인이 가동 중이었지만 그 소리는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직원들이 듣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뀔까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심장을 더 옥죄일까 두려웠다.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고 누구도 판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었다. 라인 끝에 서 있던 김 반장이 목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조용하네요, 공장이. 박종민은 말없이 웃었다. 조용하다는 건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뜻이었고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그 침묵 속엔 숱한 가정의 밥상이 있었고 대출 이자일이 있었고 직원들의 미래가 있었다. 브라이언에게서 온 메신저 메시지가 한 줄 떴다. 오늘 한국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장 이름이 슬쩍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버티고 계시죠? 그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버티는 건 메시지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박종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해고 통지서 양식이 들어있었다. 손끝이 그것을 스치는 순간 그는 다급히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TV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시선을 고정하진 않았다. 젓가락질을 하던 박주연 대리가 말했다. 오늘 괜히 밥맛이 없네요. 김 반장은 국을 한 입 먹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 공장이 조용해서 더 무서워. 사람들 숨 쉬는 것도 조심하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이대호 팀장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대법원 판결 나온 거야? 아직이야. 뉴스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포기 안 해. 그게 답이야. 그 시각 박종민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건 종이컵 커피 한 잔이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새벽처럼 열릴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만약 내일 아니 오늘 밤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면 우린 그냥 계속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브라이언이었다. 대표님, 아직 발표 없습니다. 모두들 침착하게 지키고 계시겠죠. 박종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잠시 멈춘 뒤 답장을 남겼다. 우린 공장불 켰습니다. 사람 지키려고요.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라인 위에서 일하는 직원들. 무표정하지만 집중하는 눈빛. 기계 위에서 반짝이는 땀방울. 이 사람들 때문에 난 오늘도 이곳에 서 있는 거다. 저녁 무렵이 되자 사무실 컴퓨터 알람이 울렸다. 브라이언이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를 보냈다. 박종민은 영상을 클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라이브 페이지. 곧 환급 여부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다는 자막이 떴다. 그는 그 창을 그대로 띄워놓고 사무실 불을 껐다. 결과가 뭐든 우린 오늘을 살았으니까. 그 순간 회계팀 김미숙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왜요? 김미숙은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성진오토텍 전 직원 단체 서명. 그 위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과보다 우리가 함께 버틴 하루가 더 값집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브라이언의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렸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아직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기다림이 사람을 만든다 믿습니다. 그날 밤 성진오토텍 공장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고요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희망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판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기다림이 이미 하나의 결론이었다. 숫자는 나라를 움직이지만 버팀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날 누구도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한 공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다. 박종민은 멈춰 서 있었다. 기계 소리도 종소리도 들리지 않던 공장 안. 수십 개 라인이 가동 중이었지만 그 소리는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직원들이 듣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뀔까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심장을 더 옥죄일까 두려웠다.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고 누구도 판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었다. 라인 끝에 서 있던 김 반장이 목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조용하네요, 공장이. 박종민은 말없이 웃었다. 조용하다는 건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뜻이었고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그 침묵 속엔 숱한 가정의 밥상이 있었고 대출 이자일이 있었고 직원들의 미래가 있었다. 브라이언에게서 온 메신저 메시지가 한 줄 떴다. 오늘 한국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장 이름이 슬쩍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버티고 계시죠? 그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버티는 건 메시지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박종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해고 통지서 양식이 들어 있었다. 손끝이 그것을 스치는 순간 그는 다급히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TV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시선을 고정하진 않았다. 젓가락질을 하던 박주연 대리가 말했다. 오늘 괜히 밥맛이 없네요. 김 반장은 국을 한 입 먹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 공장이 조용해서 더 무서워. 사람들 숨 쉬는 것도 조심하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이대호 팀장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대법원 판결 나온 거야? 아직이야. 뉴스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포기 안 해. 그게 답이야. 그 시각 박종민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건 종이컵 커피 한 잔이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새벽처럼 열릴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만약 내일 아니 오늘 밤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면 우린 그냥 계속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브라이언이었다. 대표님, 아직 발표 없습니다. 모두들 침착하게 지키고 계시겠죠. 박종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잠시 멈춘 뒤 답장을 남겼다. 우린 공장불 켰습니다. 사람 지키려고요.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라인 위에서 일하는 직원들. 무표정하지만 집중하는 눈빛. 기계 위에서 반짝이는 땀방울. 이 사람들 때문에 난 오늘도 이곳에 서 있는 거다. 저녁 무렵이 되자 사무실 컴퓨터 알람이 울렸다. 브라이언이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를 보냈다. 박종민은 영상을 클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라이브 페이지. 곧 환급 여부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다는 자막이 떴다. 그는 그 창을 그대로 띄워놓고 사무실 불을 껐다. 결과가 뭐든 우린 오늘을 살았으니까. 그 순간 회계팀 김미숙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왜요? 김미숙은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성진오토텍 전 직원 단체 서명. 그 위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과보다 우리가 함께 버틴 하루가 더 값집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브라이언의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렸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아직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기다림이 사람을 만든다 믿습니다. 그날 밤 성진오토텍 공장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고요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희망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판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기다림이 이미 하나의 결론이었다. 숫자는 나라를 움직이지만 버팀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날 누구도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한 공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다. 박종민은 멈춰 서 있었다. 기계 소리도 종소리도 들리지 않던 공장 안. 수십 개 라인이 가동 중이었지만 그 소리는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직원들이 듣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뀔까 두려웠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심장을 더 옥죄일까 두려웠다.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고 누구도 판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이는 없었다. 라인 끝에 서 있던 김 반장이 목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조용하네요, 공장이. 박종민은 말없이 웃었다. 조용하다는 건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뜻이었고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였다. 그 침묵 속엔 숱한 가정의 밥상이 있었고, 대출 이자일이 있었고, 직원들의 미래가 있었다. 브라이언에게서 온 메신저 메시지가 한 줄 떴다. 오늘 한국 뉴스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장 이름이 슬쩍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버티고 계시죠? 그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버티는 건 메시지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박종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해고 통지서 양식이 들어 있었다. 손끝이 그것을 스치는 순간 그는 다급히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TV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시선을 고정하진 않았다. 젓가락질을 하던 박주연 대리가 말했다. 오늘 괜히 밥맛이 없네요. 김 반장은 국을 한 입 먹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늘 공장이 조용해서 더 무서워. 사람들 숨 쉬는 것도 조심하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이대호 팀장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대법원 판결 나온 거야? 아직이야. 뉴스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포기 안 해. 그게 답이야. 그 시각 박종민은 공장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건 종이컵 커피 한 잔이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새벽처럼 열릴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만약 내일 아니 오늘 밤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면 우린 그냥 계속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브라이언이었다. 대표님, 아직 발표 없습니다. 모두들 침착하게 지키고 계시겠죠. 박종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잠시 멈춘 뒤 답장을 남겼다. 우린 공장불 켰습니다. 사람 지키려고요. 그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라인 위에서 일하는 직원들. 무표정하지만 집중하는 눈빛. 기계 위에서 반짝이는 땀방울. 이 사람들 때문에 난 오늘도 이곳에 서 있는 거다. 저녁 무렵이 되자 사무실 컴퓨터 알람이 울렸다. 브라이언이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를 보냈다. 박종민은 영상을 클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라이브 페이지. 곧 환급 여부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다는 자막이 떴다. 그는 그 창을 그대로 띄워놓고 사무실 불을 껐다. 결과가 뭐든 우린 오늘을 살았으니까. 그 순간 회계팀 김미숙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왜요? 김미숙은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성진오토텍 전 직원 단체 서명. 그 위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과보다 우리가 함께 버틴 하루가 더 값집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브라이언의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렸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아직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기다림이 사람을 만든다 믿습니다. 그날 밤 성진오토텍 공장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고요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희망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 줄의 문장을 통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판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기다림이 이미 하나의 결론이었다. 숫자는 나라를 움직이지만 버팀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날 누구도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한 공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다. 세상은 늘 강한 나라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 기업이 끝까지 버틴 이야기였죠. 이런 진짜 한국의 힘이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뜨겁게 가져올게요.